순단수 인사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인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이제 또 선생님들끼리도 한번 알아가시면서 좋은 또 관계 맺으면서 좋은 또 프로그램도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활동진흥센터 센터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여러 기관에서 와주셨지만 YMC에서 대거 오셔가지고서 오늘 YMC 워크숍 연장선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작년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매년 하고 있는데 YMC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오늘 그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또 올 한 해 청소년 현장에서 우리 지도자분들이 청소년을 만나는 어떤 그런 통로,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듣고 YMC에는 뭐 하겠지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워크숍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청소년들이 역량을 키우고 말 그대로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현장에서 활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정은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사회자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군산 YMC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올해는 이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이 기술들을 배워 가셔서 현장에서도 아침에 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세 가지 영역을 이룹니다. 인지적인 부분,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역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공감. 또 어떤가요? 평화. 공감, 평화. 또 책임. 또 참여.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 이 단어에 굉장히 어렸을 때도 이 단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꽂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제주도 혹시 여행 가보시면 제주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서 동네 마을 어귀 이렇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이나 이런 데 말고 동네 마을길 이렇게 딱 가다 보면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제주도에. 그게 뭘까요? 네? 돌담 옆에 있어요. 얘가. 네? 대문 이렇게 세 개 올렸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민속촌 있죠. 네. 마을마다 다 있어요. 얘가. 돌 하루방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쓰레기통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자원재생센터라고 써있어요. 눈여겨서 잘 보세요. 근데 저도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서 쓰레기 버려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 딱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는 큰일 나요. 벌금도 세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 어떤 사람은 제가 그것까지 봤어요. 비행기 탈 때까지 자기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와서 버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한참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항에서 그 쇼핑을 다 보고 나서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알맹이만 딱 챙기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사람이 사는 곳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에 돌아가면 쓰레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쓰레기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썼죠. 오줌 싸는 것은 다 모아서 거름으로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탈 것들 뭐 집에서 다 정리하고 뭐 묻을 거 묻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없어지고 다 분리된 거죠. 화장실 시스템 따로 돼 있지, 종이 버리는 거 따로 돼 있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 쓰레기. 예, 딱 오면은 특히 그 여기도 이제 외국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외국 사는 사람들이 저희도 군산에 보면 공단 쪽에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나가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쓰레기가 갑자기 확 생겨요. 그럼 왜 생기는가 봤더니 이사 갈 때 쓰레기 처리를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 하니까 자기 집에 쓰던 거 그냥 물건 그냥 밖에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부분이 막 그 집주인도 이게 스트레스고 지역 그 관공서도 스트레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구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나 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때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거 홍수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바로 홍수, 바로 침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나올 거예요. 분들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면은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돼요. 제가 청소년 교육할 때 제일로 그 힘든 분들이 어떤 분 지도자 선생님 봤어요. 갔는데 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지도자가 설명을 해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촉진자, 동반자, 연결자, 질문을 던지고 토론 열고 실천을 지원하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교육을 한다? 아니에요. 아이들을 열어주고 대화하게 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나 실천 내용이 현장화되게 하는 거.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 혹시 보셨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막 글씨가 막 하고 막 그림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좀 선명한 것을 찾아봤어요.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 그리고 모두를 위한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기후 변화와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자, 내용을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관계가 있나? 이건 우리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딱 던지면요,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 표를 보여주기 전에 사진을 먼저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막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진을 막 선택을 해요. 근데 딱 그걸 돌려본 순간에 불평등 감소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써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안 아이들이 보면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결정권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요즘은 부모들이 우리 집 어디로 이사 갈 거야? 아빠 직장 때문에 떠날 거야? 이렇게 한다 해서 애들이 그래요 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아빠 가세요. 나는 남아서 뭐 내가 할 거 뭐 자꾸 친구들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시도가 안 되면 하는 이야기가 저 차별당이 있어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혐오에 대한 이야기. 자, 혐오 어떠세요? 여러분 혐오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우리 정민 선생님? 뭐가 혐오야? 혐오? 강아지 혐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그럼 고양이 혐오?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뭐 여성에 대한 혐오? 없죠. 자, 혐오에 대해서 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죠. 별로 우리는
외국인들 차별 안 된 것 같죠? 엄청. 엄청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교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차별 혐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영어를 못 한다고. 이게 노르웨이 저쪽 그 유럽에 사는 형님이었는데 홍콩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막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뭐 식구는 어떻고 뭐 간단한 대화를 했겠죠. 좀 지나니까 대화를 안 해요. 근데 딱 사람이 느낌이 쎄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날 무시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소주를 마셨어요. 소주를 한국 소주를 사가지고 그때 신라면 잘 안 먹을 때였어요. 라면을 끓이고 먹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형 한국에 온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아시아로 2번째 온 거야. 홍콩이. 그 도쿄 한번 갔다 홍콩 한번 갔다. 그래요? 그럼 혹시 형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당연히 못하죠.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하고 똑같네요. 그랬어요. 저 영어도 못하고요. 저 외국 가본 적도 없어요. 형처럼 영어 잘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김에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잘해주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동양인 혐오였어요. 아, 너 영어 잘한다? 칭찬 같죠?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화만 하면 되지. 근데 너 영어를 잘해. 그 밑에 깔린 것은 꼴에 영어 하네? 이런 거예요. 꼴에 영어 하네. 예. 여러분들한테 가끔 가다가 이쁜 사람한테 그냥 이쁘다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말하면 욕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하죠. 그래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저 주제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번 등급이 백인, 2번 등급이 흑인, 3번 등급이 황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요. 근데 우리는 안 볼까요? 우리도 외국인 대할 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들 보면 어때요? 되게 친절해요. 일본인 그래도 친절해요. 중국인 이건 아닌데 짱깨로 갑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차별이나 혐오에는 뭘 바탕에 깔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야 돼. 이걸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튀는 아이가 우리 반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뭐를 하냐면 하나는 걔가 짱을 먹든지 하나는 딸을 당하든지. 실제 제가 수업을 들어가 보면요. 한 20명, 30명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꼭 그 반에 1명 내지 2명, 특히 1명은 저 구석지에 앉아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을 주잖아요. 이렇게 뭐 리액션 취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보면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이 그냥 그림자 인간처럼 없는 존재처럼 상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 특히 그쪽 계통에서 온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별과 혐오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다가 그 아이하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소통이 만약에 계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담임 선생님들 그걸 해결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야기해줘요. 반에서 이런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 내용도 잘 아세요. 근데 그 내용을 해결을 안 해주세요. 못해요. 그 선생님 수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화와 비폭력,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화, 협력, 평화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되게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 평화적 해결. 되나요? 왜 평화적 해결이 왜 안 될까요? 혹시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현재 선생님. 해결이 안 되는 이유. 평화적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욕심 때문에. 욕심? 네. 오, 본질적 문제. 자,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 의견을 굽히지라는. 굴피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나는 네. 잘하는데 쟤는 못해서 비교가 되는. 우리 남탓 남탓. 우리 남자 선생님 원인이 뭐라고? 욕심인 것 욕심? 거의 대부분 욕심이 생각하시네요. 저는 첫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평화적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자원이 없어요. 자원. 우리가 풍요롭게 요구하는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욕심? 그 욕심이 바탕에 깔린 게 뭘까요?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 오는 거죠. 근데 더 많이 차지하는데 그 원인의 시작은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누가 차지하냐.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막 모 대통령 데려다가 막 잡아가고 마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뒷면에 딱 가보니까 석유 차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자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정적 자원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4년째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구가 난리가 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난리가 났을까요? 저희는 조금 약간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트르키예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는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석유, 가스가 단절되면서 독일이 꼬꾸라졌고요. 유럽 쪽에 다 뭐 먹어요? 그 사람들은? 밀, 빵을 먹잖아요. 밀, 빵을. 근데 그 빵의 60-70%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던 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평화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굶어야 되고 저 상대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경적 상황도 필요하고, 자, 다양성과 문화 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다름. 자, 문화 상대성, 다문화 감수성. 이 문화 상대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도시 그 철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전주는 몇 명인지 모르겠고 완주는 더 적을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완주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잘 모르세요? 혹시 모르세요, 선생님? 군산이 980명 태어나요. 1년에. 저 그 숫자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그 얘기 듣고 아니 980명 1000명도 안 돼요? 이랬어요.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휙 보면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우주에 사신 분이에요. 몇 명이랄까요? 10명이네. 7명. 7명. 제가 7명? 그게 말이 돼? 7명이에요. 7명.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기관이 무슨 기관이에요?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청소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YMCA를 하고 있지만 YMCA는 딱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교회도 망하고 있고 아이도 없어. 청소년 진흥센터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진흥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백서 이렇게 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 데이터에 전라북도 청소년 인구수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혹시 보셨어요? 급격하게 하향 확 떨어진 거?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저희 현장에서 느껴져요. 완주는 특히 그럴 거예요. 완주도 그렇고 군산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뭐 행사 축제 열었어요. 애들이 모이는 숫자를 딱 보면 눈에 숫자 세지죠. 그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한 10여 년 전에 축제를 하면 뭐 2,0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 그래 모였어. 이랬어요. 2,000명 모이면 이제는 대규모 행사가 돼요. 한 50명, 100명 그래도 행사를 했다고 해요. 돈은 똑같이 써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사 비용이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심각해지는 얘기입니다. 진짜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그래도 되시네. 자, 자녀 한 명, 오, 아빠셨구나. 2명, 오, 3명, 4명, 혹시 5명? 없죠? 1명, 2명,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정민선이 결혼 안 했었죠? 네. 언제 하실 거예요? 짝을 찾아야지. 자, 결혼하시면 몇 명 날 생각이세요? 2명. 2명? 네. 3명은 아니고? 그건 좀 힘들다. 아, 좀 힘든 거 같은데 본인이 낳는 거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알겠어. 자, 그러면 3명, 2명. 어쨌든 제일 명제는 인구는 축소,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전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돼요? 방법이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인구 늘립시다 하고 우리 시장님한테 가서 이게 간담회 할 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냐면 그거는 30년 걸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요? 30년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사라질 텐데? 30년 걸린대 30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균 1명에서 2명 그래서 3명으로 올라가는 단계까지 올라간 게 프랑스가 그렇게 했대요. 30년 걸렸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결혼했다 해서 무조건 애 낳는 거 아니죠. 정년기가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대가 축소가 되더라고요. 네. 고령이 돼서 뭐 40대, 50대 애 낳는 사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20대에서 30대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20대, 30대에 결혼을 안 해요. 30대, 40대 결혼을 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구는 더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자, 그 해답이 저 문화 다양성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화 다양성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발해예요. 발해. 발해가 고구려인이 5%에서 10% 사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다 이민족으로 80%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워낙 크고 다양하니까 당나라 있어요. 당나라. 당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외국인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 받아다가 자기네 나라 장관도 시키고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다양성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이상한 말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상황인데 어쨌든 다양성과 문화 이해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자, 인간, 지구, 번영, 뭐 연대와 참여, 뭐 작은 실천의 힘. 작은 실천의 힘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저게 그 옛날에 미국에서 9살 때 한국 출신인데 그 친구가 환경단체를 만든 그 친구가 있어요.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글을 잘 써놨는데 우리가 뭐 하듯이 의견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토론 환경.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필기도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가다 애기들이 막 그 칼 같은 거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다 치우게 하고 손에서 띄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흥분 지수가 좀 높은 애기들이 있어요. 예. 하다 보면 그룹 활동하다 보면 이 업다운이 심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토론할 때 아이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자기의 소비, 취미, SNS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화, 상호 의존성을 이해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위에 여러분들 밥상 위에 세계사라는 혹시 그 책 보셨나요? 밥상 위에 세계사 본 적 있으세요? 네, 책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밥상 위에 세계사. 그 내용이 뭘까요? 내 밥상 위에 세계사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이게? 음식물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줄 모르죠. 자, 마늘 우리 많이 먹잖아요. 마늘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우리가? 고조선? 조선? 언제요? 마늘. 삼국시대? 네. 호랑이 맞아요. 호랑이 쑥과 마늘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니래요. 네. 우리나라 전통 마늘이 코끼리 마늘이라는 거 아세요? 코끼리 마늘 보셨어요? 이만해요. 진짜 주먹만해요. 근데 이게 미국 특산품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코끼리 마늘은 꽃이 어떤 색깔이냐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펴요. 보라색. 진짜 이뻐요. 저도 한 2번밖에 못 봤는데 그걸 가지고 지역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제를 하나 봤더니 6.25 때 전쟁통에 그 미군들이 그 씨앗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 마을로 바꾼 거야. 유전자를 찾아보니까 한국 거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코끼리 마늘이라고 그 황산화성분도 되게 높대요. 일반 마늘 뭐 몇백 배 높은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오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는데 자기의 취미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SNS 같은 거 활용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인스타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이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잖아요. 특이한 거 같은 거. 아이들이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사례를 보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세계 이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 질문을 합시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청소년이다. 자, 우리나라가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통일. 오, 3명. 자, 나는 통일하고 상관없습니다. 통일하기 싫어요. 오, 3명. 자, 그럼 정민 선생님 왜 싫어요? 통일하기 왜 싫어요? 통일이 된다면 민족들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게 이제 따라오는 후폭풍.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생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쪽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똑같이 왜냐면은 생각했어요. 그냥 청소년의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네. 북한은 우리보다 못 살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1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 되게 착하게 얘기했어요. 네. 애기들이 얘기해 보면 통일 꺼내는 순간 왜요? 그거 못 들어요. 전라도 말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 상관없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통일 찬성 반대? 평화적으로는 네. 통일하는 것 같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통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아예 꿈도 안 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 성공이라고 했는데 네. 막연하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체감보다는 해서 이제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이 좀 하는 게 좋네요. 이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이쪽은 이익은 없을 것이다. 근데 자, 선생님은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그 통일 이야기 우연히 하다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노래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네. 하는 얘기가 네. 통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휴전선을 없애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런 통일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나라로서 교류하는 거. 네, 요즘 방향이 그러죠.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중학생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의외네. 오, 되게 괜찮은 애들이네요. 제가 보았던 인근은 아니거든요.
팀장님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불편함과 감내를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멀리 시각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왜 우리가 위안부라든지 직용 문제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협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새로운 나라가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야, 그래서 저는 네.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야 되는 게 생각을 맞다. 하고, 네. 해 선생님? 왜 놀래? 네. 안 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안 되는 음. 오랜 시간 네. 진짜 삶에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네, 정착되고 거의 80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게? 그래서 그 아무리 통일 교육을 받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생각 못하고. 맞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얘기했을 때 통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80%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뭐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책임져야 되는 거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더 큰 문제는 하나는 북한에서 내려온 세대가 이제는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산가족 찾기 그 운동을 했을 때는 고향이 뭐 황해도, 뭐 평안도, 뭐 이렇게 해주, 뭐 이렇게 쭉 그 명칭 있던 사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북에 살았겠지만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는 남한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통일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산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통일은 상관없어. 통일은 아니야. 통일은 두 번째 문제야. 그럼 북한하고 평화롭게 살면 어때? 이렇게 물어요. 평화롭게 살면 어때? 예. 그러면 퍼센트가 90%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통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데 평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의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전제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오래오래 내가 잘 살면 되지 굳이 통일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하나가 억지로 될 필요는 없지 않냐? 아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 거의 동일선상일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게 되면은 전쟁과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들어요. 통일을 하자고 했을 때는 전쟁을 해야 돼요. 뭐 싸우든지 뭐든지 뭔가 쟤가 우리를 이기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든지 이래야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화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는 그럼 상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전쟁과 평화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해줘요.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면 무슨 사태가 맞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만약에 딱 터진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끝났으니까 터지고 나면 전쟁의 양상은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몇 년째예요? 4년째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 지금 에너지가 거기 쏠리고 있고 무기가 들어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 무기가 거의 대부분 그걸로 다 갔어요. 왜냐면 여기가 무기 창고였으니까. 예, 실제 미국이 그 역할을 원했고 뭐 윤석열이 원할 때 무기 주는 대신 거기 건설을 이렇게 재생하는 사업에 자기네들이 뛰어들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먼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저희가 이제 휴전선을 가봅니다. 이제 6월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들 이제 그 휴전선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데, 국경선, 휴전선이 군산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에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인가 15년 전에 그 미국이 갖고 있었던 전술핵 있잖아요. 미사일. 그 비행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치웠어요. 그게 전술핵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적이 비행장이에요. 거기 LA로 들어가요. LA로. 한국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 담장 사이에 철창이 쫙 있고 그 철창 너머에는
전술 비행기들이 다 경납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현장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군산에 사는 친구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전쟁이 딱 터지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비행기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이곳일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선이 멀리 있지 않다. 아이들하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이슈 이야기 뉴스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역 실천 프로젝트. 여기서는 이제 조금 현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역 문제. 자, 완주에는 지역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는 통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궁금했어. 반대. 선생님은? 반대? 이유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꾸 통합으로 가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그 지역에 어떤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 자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 거에 굉장히 오. 선생님은요? 그냥 전주만 봐도 결혼하면 5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500만 원. 야, 결혼하면 500만 원. 네, 애 낳으면 뭐 네. 지금 연속으로 얼마씩 네. 아, 그래요? 한 5년 지나면 1억 나와요? 안 나요. 그러진 않고. 그럼 선생님 결혼하고 받으셨어요, 그럼? 네. 오, 혜택자구나. 아기 낳고 혹시 또 받으셨어요? 오. 정민 선생님? 주소. 갈 생각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통합되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저는 이제 전주 완주 통합주의자는 아니고 그걸 저희 동네 아니니까. 근데 그건 통합하고 싶어요. 뭐냐면 새만금, 김제, 군산, 부안은 통합시켰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구역 나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새만금을 통해서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도 지금 김제 일부하고 군산하고 해서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인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지역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이들은 이제 통합 문제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럼 애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애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통합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구역별로 나눌 때 우연치 않게 막 끝동네 사는데 옆에 있는 학교 못 가고 막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실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물어보면 군산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통합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 뭐 완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군산은 이제 그래서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아니면 교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더니 홍수 문제 있잖아요. 홍수 문제. 혹시 완주도 홍수가 났나요? 그 홍수가 날 때 그 지역이 옛날 구도심 지역이 홍수가 난 거예요? 아니면 저지대 쪽이에요? 저지대는 아닌데 근데 원인이 뭐였어요? 그때? 홍수가 날 때 원인.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비. 일시, 폭우.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고.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집안의 문제나 집안이 약하거나 이런 것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네.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완주 쪽이 비가 내리면 만경강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군산도 도시가 워낙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구도심권은 하수도가 되게 좁아요. 옛날 그 기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뭐 30분 걷고 싶어요. 30분 걸은 게 지구를 살 수 있는 길 같아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언문을 만들었잖아요. 아이들한테 목표를 하나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름하고 그 목표를 정한 것을 써요. 써서 내거나 아니면 그
그 포스트잇 쓴 것을 모아요. 모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3개월이나 6개월 기간을 줘가지고 만약에 그걸 실천한 아이들한테 시상을 할 수 있어요. 네. 국제 성취 포상제 아시죠? 우리 그 기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2시간짜리 만남이긴 하지만 2시간을 그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교육 뭐 이건 다 필요 없고 실천 목표 하나만 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천하는 것 중에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싶어요. 버스 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내가 집에 가면 전등 끄기를 꼭 할게요. 등 하나 끄는 건 내가 할게요. 아니면 뭐 아이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 학교로 갔는데 친구들한테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할 때 어떻게 할래? 이야기할 때 그 학교 만들기를 했던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 친구한테 칭찬 한번 할래요. 아니면 아주 단순한 거. 건강한 지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30분 할게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그 친구들하고 연락처를 서로 교류하게 되면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단위를 놓고 진행했던 것을 자기가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게 진행이 되면 포상제나 아니면 자체 시상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인권, 평화, 환경, 경제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어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예요, 하나. 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정민 선생님? 왜 놀래?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 네. 질문 시키려겠네. 현정 선생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만 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장은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분들 질문하셔가지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통과요? 네. 우리 센터장님? 송 센터장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아, 그래요? 들어본 적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가? 왜 그럴까요? 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경제가 발전하는 길이죠. 민주주의는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자유도 있고. 뭘 잘해야지 민주주의 잘했다 그래요? 그렇죠. 토론. 그렇죠. 투표, 선거, 토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를 인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기준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베이스는 우리가 토론도 있지만 어떤 선이 있어요. 선. 이게 룰, 법, 규칙, 그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막 양육강생하듯이 막 힘쓴 사람이 약한 사람 막 잡아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돼? 작은 기업도 작은 기업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룰을 정해주잖아요. 그게 경제적 법이잖아요. 이 법이 누구에 만들어지냐면 일방적으로 독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천이 될 때 경제가 발전하는 게 실제 사례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그 사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막 일자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갔다 떨었다 올라갔다 떨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지점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룰이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업이 되게 커요. 근데 조그만 기업이 되게 기술이 좋아요. 현대가 크다 해서 작은 그 기술을 가진 회사를 덜썩 잡아먹으면 공정한 룰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라는 것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만 벌면 되죠? 그렇죠. 돈 벌어야죠. 근데 어떻게 벌래? 사람을 죽여가면서 아니면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뭐 노동법 다 무시하고 최근에 쿠팡 사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쿠팡이 왜 기분이 나빠요? 쿠팡에 대한 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죠. 근데 노동자도 존중하지 않는데 얘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소비자도 존중하지 않아. 예,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뉴스 발표했는데 쿠팡이 그 개인정보 탈취당했잖아요. 몇 명 탈취당했어요? 3천만 명. 많게는 3,6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국민들은 다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평화, 환경, 경제 이런 것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내 삶이 세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이 또 중요해요. 내 삶이 세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내가 밥 한 끼 먹고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가 세계 문제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물어봐요. 청소년들이요. 청소년한테 물어보는데 내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소년들 뭐라 할까요? 여기서 네? 제일 어린 청소년이 누가 있을까요? 나이 어린 청소년 누가 있어요? 손들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최정민 선생님이 청소년이냐? 아니요, 청소년. 청소년이 아니야? 그럼 정민 선생님 요즘 청소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부자. 부자. 꿈이? 오, 부자? 야. 선생님은 꿈이? 예, 90%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럼 어때요? 제가 작년도인가? 그래서 교회 청년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요즘 교회 청년들이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문제가 없다요가 아니라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종교적 가치 아니면 내 삶의 의미 아니면 나의 미래 생각조차 존재가 없어요. 나는 뭘 하지? 아니 생각이 없어요. 안 해도 돼. 그럼 뭐 할래? 그냥 집에 있어. 뭐. 아주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요. 모든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붙잡고 왜 너는 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꿈이 없냐고 이야기하면은 좀 황당해하죠. 그래서 대화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그 아이만의 문제 있냐? 그 아이만. 그 아이가 꿈이 없어요라는 그 말을 할 때의 과정을 이렇게 다 되돌려 보면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경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내용이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꿈이 없다는 문제가 나만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 아이들도 그러고 제가 아까 앞타임에 그 얘기 해주셨죠. 그 10대 아이의 우경화 이야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럽 쪽 아이들도 우경화되어 있고요. 일본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다카이치가 300성 넘게 보셨죠. 그거.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 사람이 무슨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딱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0대, 20대가 투표하러 많이 나왔대요. 이번에. 아니 10대, 20대가 뭔 투표를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우경화된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표현을.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았는데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뽑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떤 족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혼자 시골에서 살던 그 나라 쪽에 살던 시골 띠기에 한마디로. 근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냐면
대학교 가지 마. 그냥 전문대 갔다 와서 기술 배워서 그냥 직장 생활에 이랬는데 자기가 그걸 뚫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호스트 생활도 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서 자기 꿈을 이룬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총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걸 보고 젊은 친구들이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다카이처럼 하면 그 선택을 하면 우리도 갈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성적판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래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어떨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활동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느낀 그 감정이에요. 네. 뭐 발표해주세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해서 네 알아서 하세요. 이 분위기잖아요. 학교 가면 더 그러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활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하냐? 내가 선택했던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점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정하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지구를 바꾸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건데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나올 때 스위치 끄고 나오기, 뭐 수돗물 잘 잠그기,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불 개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환경을 정리하는 게 몸에 배우면 밖에 나가서도 몸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 이것들은 이제 이따 오후에 되면은 이런 것 가지고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 나누기 판 놓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자, 지식이 아니고 바라보는 지도이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교육이 아니고 한 사람의 시선을 넓히는 작은 시작이고 태도는 곧 교육이고 완벽한 답보다는 진지한 질문을 남겨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시다가 좀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시면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면 저희가